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공인노무사 2차 대비 1순환 경영조직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게 될 김유미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색하네요. 네. 우선은 인사까지 이제 들으시고 경조 이렇게 들으시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속으로 식사할 시간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빨리 드시고 우리가 7시에 시작을 하게 되면 10시 반에 끝나서 차가 끊긴다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6시 45분에 시작해서 제가 웬만하면 10시 15분 이때 이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인사랑 똑같이 저희 한번 오리엔테이션 자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사랑 많이 겹치긴 하는데 다른 부분 위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6가지 정도가 있어요. 개강하기 때문에 좀 자료가 많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강의 계획서 한번 펼쳐보세요. 강의 계획서. 자, 강의 계획서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시험이 사실은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 서술, 즉 논술형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1차 시험에는 그냥 이거 보고 이거 맞는 것 같다. 맞는 느낌? 그리고 틀린 느낌? 그 중에서 이제 한 2가지 중에 약간 찍기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하지만 경영조직의 2차 논술 시험은 말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뭔데? 이게 무슨 의미인데? 이런 연구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반복을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복을 최대한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영순환 때는 개념 그리고 이 변수가 어디에서 도출된 건지 이렇게 이제 지도 찾기를 했다면 지금 1기 같은 경우에는 개념에 이제 살을 붙여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사실 3개월 공부한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한 거에서 약간 더 이제 살 붙여 보시고 학자 붙여 보시고 예시 생각나시면 제가 예시 최대한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시 이렇게 붙여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 2, 3월 달에는 개념이랑 지도 찾기 한 것을 확인하고 조금 더 살 붙여보고 이제 이론을 심화해서 공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뚱뚱하게 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영조직론은 인사랑 다르게 제가 이거 항상 강조드립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차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변형해보고 붙여보고 하지만 결국은 뭐가 좋냐면 그냥 순정이 좋다는 거. 원래 그 제품 그대로 이게 좋습니다. 인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재료들 있잖아요. 재료들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슬 깨기 하듯이 또는 레고 조립하듯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특징 때문에 이게 맞다. 저런 특징 때문에 이게 맞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경영조직은 물론 극악의 상황에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많이 모른다. 모르면 그렇게 이제 써야 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순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오리엔테이션 자료 2번을 보시면 2번에서 특히 합격자들 있잖아요. 합격자들이 나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라고 하는 노하우들 이것을 이제 2페이지부터 거의 한 몇 페이지까지죠. 제가 꽤 많이 수록을 해 두었습니다. 거의 한 19페이지, 20페이지까지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번 해에 70 몇 점 받으신 분이 있어요. 7페이지 한번 보시면 72.45점 이렇게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어떤 공개를 하지는 않고 사실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합격 수기 한다고 해서 학원이 돈을 준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쓰시는 건데 어떤 카페나 이런데 나는 올리기는 좀 그렇다. 그냥 저에게만 이렇게 좀 노하우를 많이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만 제가 수록을 해놨는데 이분이 이제 작년에는 소수점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특히 알고 있는 게 많은데도 정말 물어본 것만 딱딱
적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설형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너무 당황했고 경황이 없고 분설형으로 문제를 물어봤으니까 켈리의 귀인 이론. 그럼 난 켈리만 적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딱딱 그것만 적었는데 정말 아쉬운 막 0점, 1점 이렇게 이제 떨어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게 아는 거를 적는 건 당연한 것이고 좀 공격적으로 적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정말 교수님은 묻는 거 쓰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90%는 묻는 것을 쓰시고 분명히 인접한 부분이 있어요. 또는 이제 그 앞뒤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붙여주시면 돼요. 최대한 붙여주시면 좋고 그때는 너무 꾸미지 마세요. 막 이런 게 있는데 막 환경 변화가 있는데 뭐 패스 관점이 있는데 자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공부한 거 있잖아요. 앞뒤에서 공부한 거 또는 책에서 공부한 거 최대한 붙여주시면 점수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번 해에는 주어진 시간 내에 바로바로 많이 쓰기 위해서 100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사실 여러분들이 필속도 중요한데 필속 전에 반드시 갖춰줘야 되는 게 머리에서 생각이 나야 필속이 그걸 따라가는 것이지 머리에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필속만 빠르다고 해서 어떤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생각이 나면 그 문제들은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그리고 약간 좀 애매한 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이런데 시간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쉬운 문제는 빨리 그냥 해치우고 약간 더 이제 인접한 부분 더 쓴 다음에 약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 또는 뭐 이런 거 좀 더 쓸 수 없을까? 여기에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시면은 훨씬 더 괜찮은데 대부분은 그냥 문제보다 이러다가 그냥 딱 끝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백지복습을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스터디는 하지 않았지만 강의와 책이 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스터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보시거든요. 모의고사 보시면서 지적받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날 제발 좀 지적 좀 해줘. 내 답안지 구멍 나도록 첨삭 좀 해줘 라고 하는데 과연 첨삭을 이렇게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집에 가셔가지고 정말 나의 것으로 내재화하느냐 그건 아니고 그냥 첨삭받은 느낌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거 그냥 풍만함만 느끼고 그냥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이제 그 스터디를 하는 것도 누가 지적하면 좋아합니다. 너 이거 키워드 빠졌어. 이거는 좀 그렇지.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보충을 안 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변형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책, 강의. 그래서 그대로 좀 약간 싱크로율을 높이시면은 점수 좋게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점수 좋게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다 쓰진 않았는데 아는 한도 내에서는 싱크로율을 좀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스토리가 있는 두 문자 자료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이제 나눠드리잖아요. 인사랑 경조랑 공통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두 문자를 제가 이제 뭐 설명해 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고 좀 약간 좀 어이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중에서 난 이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꼭 어떻게든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두 문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다 외워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해한 것을 기반으로 잘 정리해서 바로바로 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보조자료인 것이지 싹 다 외워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 중에서 딱 보실 때도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구나. 뭐 창의성의 구성 요소라든지 아니면 뭐 켈리의 공변 모형, 와이너가 주장한 귀인의 세 가지 차원 이런 것들은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좀 요거 가지고 공부를 해 봐야 되겠다. 보조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선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랑 마찬가지로 끝
끝은 심플이에요. 하지만 심플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관찰을 하고 핵심 특징을 잘 추려낸 다음에 여기서 엄선하는 과정,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몇 개만 나는 외워서 쓴다라고 하는 거랑 요렇게 이제 과정을 통해서 정말 면밀하게 한번 관찰을 해보고 주요 특징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제가 인사 시간에 주도성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최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소화하기도 괜찮고 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되 맨 마지막에는 정말 그 핵심적인 부분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인사 노무 관리는 구슬깨기입니다. 그래서 원천 재료를 많이 최대한 알아놓은 다음에 이렇게도 깨보고 저렇게도 깨보고 논리가 되면은 점수를 주는 그런 과목인데, 경영조직은 도장 깨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챕터씩 이제 성실하게 공부했다. 당연히 까먹죠. 하지만 반복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드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태반이 대부분은 그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남아 계셔가지고 끝까지 아무튼 쓰셔야 돼요. 끝까지 쓰셔야 링 위에서 서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튼 300등 안에 드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제가 너무 많이 그 질문을 받았던 게, 이번 해에도 500명 정도 뽑을까요? 막 이거를 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마음은 이해하죠. 심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마음가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100명을 뽑아도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번 해에도 500명 안에 이번 해에도 200명 더 뽑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아무튼 난 끝까지 남는다. 끝까지 정말 버텨서 남고, 100명을 뽑든 300명을 뽑든 500명을 뽑든 700명을 뽑든 그 안에 나는 무조건 들어간다. 아무튼 문 닫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실제로 답안지를 어느 정도 퀄리티 있게 그렇게 쓰실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조직론 강의 계획서대로 이제 진도 나갈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는 25점, 한 4페이지 정도 우리가 시험을 볼 것이고, 기말고사에는 50점 범위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물론 인사랑 좀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약간 이제 조정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반, 그리고 이제 맨 끝에 한번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어차피 다 제가 1주 전에 다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은 마찬가지 6시 45분에 시작하지만 오늘을 제외하고는 이제 쪽지 시험 봅니다. 똑같이 이제 그냥 키워드만 쓰는 건 아니고 좀 목차를 구성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예시 같은 것들 최대한 표출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알려드릴 거고, 경영조직 개념 MP3도 마찬가지 짜투리 시간 활용하세요. 각 잡고 공부하는 것만이 공부가 아닙니다. 제 경험상 공부하시다가 이제 식사하시고 좀 산책하면서 한 20분 산책하면서 뭐 좀 들고 외운다거나 듣고 외우는 거, 그게 뇌를 활성화시켜서 더 도움이 된다는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팀의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각 잡고 막 깜지 쓰고 이거 아니고 걸어 다니시면서 최대한 짜투리 시간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고, 마찬가지 인사랑 똑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연기 때는 이런 게 있구나, 개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구성력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3기 때의 엔드 스테이트는 구성력이기 때문에 분명히 모르는 문제가 약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지만 기본 원천 지식이 바로바로 나오게 되어 있다면 약간 그래도 꾸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오늘 좋은 그 연구였다.
참 많은 연구를 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것 중에 뭐 예를 들면 창의성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창의성과 관련해서 문제를 너무 이제 타박하지 마세요. 난 문제 만들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25점짜리 뭐 아무튼 한 3, 4페이지 정도 사이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나는 뭘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뭐 이런 식으로 창의성에 대해서 뭐 25점짜리 한번 써보자. 그러면 우선은 뭐 창의성의 개념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념 한번 써보고 그리고 자 여기서 또 배우는 것 중에 구성 요소 있잖아요. 그렇죠? 구성 요소 뭐 풀 네이밍으로 다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 뭐가 있었지? 한 3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목차 써보시고 여기에 이제 내용 써보시고 예시 같은 거 생각나면 간헐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의 발현 과정 뭐 이제 프로세스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써보시고 이와 관련해서 창의성, 동료에 도움이 되는 이제 어떤 상황 조건 그리고 저해가 되는 상황 조건 이런 것들 써보시면서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막 풀 명칭으로 다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자 이거는 뭐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키워드 한 2-3개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것 또는 이제 뭐 적당히 써볼 수 있는 거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안에 그냥 요 정도 하면은 그래도 뭐 2-3페이지 정도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한 장 안에 최대한 한 장 안에 이렇게 써보시면 많은 문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 3번 정도 각 주제별로 한 3번 정도 이제 하면은 바로바로 나중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되 집에 갈 때 이거 이제 딱 버리면서 쾌감 느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20장 정도 이제 그 20문제 정도 이렇게 해 보면서 바로바로 그냥 그날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부했는데 전혀 쓸 수가 없다.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책에다가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강조 드립니다. 이제는 그냥 듣는 거 여기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로 이제 보고 쓰셔도 돼요. 보고 쓰시고 나는 뭐 써야 되겠다. 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자가 첨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좋은 이제 방법이고 오늘 이제 또 오리엔테이션 자료 보시면 똑같습니다. 합격 기준은 전문가로서의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에게 합격 점수를 부여한다. 자, 그런데 인사랑 다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법 과목을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작년 티타임 때 이제 오신 분들의 얘기를 대략 들어보니까 한 350명, 400명 정도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법 과목은 아주 그렇게 난해하고 난이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서 생각보다는 점수가 낮게 나왔다. 그러니까 평이하게 나왔다. 그런데 인사나 경조 같은 경우에는 어머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게 한 문제씩 나왔는데 완벽하게 쓰지 못했지만 당연히 이제 어디서 끌어 쓴 거죠. 끌어 썼지만 의외로 점수가 높게 나왔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항상 시험에는 운이 존재하긴 해요. 그래서 2과목 정도는 약간 쉽고 2과목 정도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런데 쉬운 과목은 점수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남들도 그만큼 썼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약간 어려운 과목에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포기. 마음속에서 딱 보자마자 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빨리 쳐내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공격적으로 좀 쓰면서 아무튼 해결을 하고 시간을 벌어서 이거 어디에서 내가 끌어다 쓸까? 비슷한 거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신 다음에 구성력을 높이는 거. 조금만 그렇게 하셔도 점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 인사경조 엄청 잘 봤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보다는 저 막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라고 했었는데 결과는 완전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쉽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만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쉬우면 오히려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어렵다라고 느끼면 나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똑같기 때문에 빨리 정신 차리시고 그러면 쉬운 거 빨리 쳐내고 나머지 이제 어려운 거를 어떻게 내가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여기에 시간 투자 더 하시면서
이 구성력을 조금만 높이셔도 점수가 높다는 거, 요거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전략 과목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한 과목 전략 과목으로 삼았는데 그 다음에 쉽게 나오면은 점수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과목을 나는 완전 이거 그냥 정말 드립하는 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균형 있게 하셔야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경영조직론은 마찬가지 학문 연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은 이해가 가요. 심정적으로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이 나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적당히 듣다가 여기까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된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좀 너무 이거는 좀 너무 지나쳤다, 임계치를 너무 지나쳤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교수님이 그거 썼다고 해서 엄청 막 박수 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수님 자체가 T자형 인재입니다. T자형 인재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박사급일수록 T자형 인재일 확률이 더 높은 것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강강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박사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굉장히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2분야, 3분야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노멀하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모든 것들 우리가 강강 할 시간, 여력, 에너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들이파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서 만일 1점을 더 얻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다른 문제에서 다 둔둔하게 해가지고 점수를 0.5 이렇게 받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좋은 것이지, 하나를 막 1점을 더 받고 나머지는 그냥 그래요. 그거는 사실 전략적으로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물론 깊이 있게 드립하는 부분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적당히 여기서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광펜도 마찬가지. 연기 때는 우리가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만 이렇게 쳤다면, 일기 때는 이제 개념, 학자, 키워드, 연도를 치시면서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각 잡고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한번 학자만 볼까? 오늘은 한번 연도만 볼까? 오늘은 한번 키워드만 볼까? 이렇게 여러 번 노출빈도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들 눈의 노출빈도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봐야 계속 달라붙는, 다른 키워드가 달라붙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기, 일기 때는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최대한 노출빈도 높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피드백이 좀 빠른 편이다. 한 3, 4일 내로는 제가 보내드리고, 유독 이제 막 뭔가 무슨 뭐 어디에서 무슨 소문을 들었다, 아니면 뭐 이럴 때는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라고 하더라도 많이 누락된 것 같으면 다시 그냥 복사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가 연기 때 오픈 카톡방에 백지복습이랑 쪽지 시험을 한번 그냥 올려보는 거, 요거 했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았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이게 뭐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칭찬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다 성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자기와의 약속이다라고 생각하시고, 11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기, 3기 때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기 때만 11번 올려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백지복습 플러스 쪽지시험, 그러니까 지금 1회차 때는 쪽지시험 없기 때문에 그냥 백지복습만 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 분명히 먼저 누가 올려요. 그래서 인정 욕구가 강하신 분이죠. 나 이렇게 빨리 했다, 그래서 올리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보기만 하고 올리지 말아야지 보다 올려야 도움이 돼요, 본인한테. 그래서 올려보시고 이제 오픈 카톡방 찾는 방법은 요거 누르시고, 김유미 노무사 또는 뭐 경영조직, 뭐 주말반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마찬가지 딴 데 들어가지 마세요. 1순환 주말반 경영조직입니다. 그래서 1순환이고 주말반인데, 1순환 뭐 평일반에 들어가신다거나 인사노무관리에 들어가시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고, 제가 2주 후에는 닫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투자 권유 이렇게 많아서 닫을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죠.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경영조직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기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일기 때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조직론은 미시조직론 그리고 거시조직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시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작은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성원들의 뭐 성격, 태도,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개인 파트 그리고 집단 파트가 바로 미시조직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거시조직론이 있습니다. 거시조직론은 자, 조직구조론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조직을 거시적 또는 이제 조감도처럼 파악을 해서 조직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두고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구조,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 그리고 조직 전체의 어떤 변화나 혁신, 그리고 그걸 위한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게 바로 거시조직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조직 파트죠. 그래서 개인 파트, 집단 파트, 그리고 조직 파트,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 제가 연기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이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을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볼게요. 공정성 또는 태도 또는 성격, 자, 이런 것들은 자, 무슨 내용인지는 관념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측정할 수 없는 추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렇죠? 추상적인 것들. 그런데 선대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량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계량화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바로 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도 계량화해서 우리가 공정성의 정도가 뭐 예를 들면 100점 중에 뭐 70점이다, 90점이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형을 보시게 되는데, 이 모형에서는 지금 보시는 네 가지 변수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자, 독립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인 변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종속 변수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 이것을 우리가 독립 변수 또는 원인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영향을 미쳐서 결과를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속되는 결과를 다르게 한다. 자, 그래서 독립 변수를 우리가 원인 변수라고 표현을 하고 종속 변수를 결과 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 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되는 요인, 이게 이제 결과 변수다. 자, 통상 어떻게 표현하죠? X 그리고 Y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독립 변수, 이게 바로 종속 변수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영향을 미쳐서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단순한 모형인 것이고 매개 변수, 조절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가 된 것은 통상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많이 연구가 됐지만 그 이후에는 연구도 진화하잖아요. 진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인 어떤 정교함, 타당성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미흡하기 때문에 더 변수들을 추가해가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논리를 더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변수가 존재하게 되죠. 그게 바로 매개 변수, 조절 변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매개 변수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유를 더 타당하게, 정교하게 설명해주는 변수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학자가, 자, 갑이라고 하는 학자가, 자, 논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X는 Y다.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어떤 한 편의 논문을 받고 또 다른 논문을 보게 됐는데, 자, Y는
Z다라고 하는 논문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맞아요. 맞고 실증 연구를 한 것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요 자체로만 보면 약간 이제 논리적 타당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한다? X는 그리고 Y로 그리고 Y가 Z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때 자 그러면 이제 변환되는 게 뭐가 변환이 되냐면 Y의 그 정체성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는 독립변수 똑같아요. 그리고 이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논리적인 타당성을 이제 더 정교하게 설명을 해주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매개변수입니다. 그래서 매개변수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냐면 징검다리 변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Z로 갈 수 있는데 더 타당하게, 정교하게, 촘촘하게 논리 구조를 설명을 해주는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매개변수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원래부터 가설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제 X, Y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니까 Y가 이렇게 될 수 있나라고 하는데 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X, 이게 Y가 될 수도 있고 이게 Z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중요한 것이지 절대적인 X, Y의 정체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가운데 낑겨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징검다리 변수로 논리를 더 정교하게 설명해주는 매개 변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절 변수가 있습니다. 조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도를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또는 더 약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독립변수의 효과를 중간에서 조절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우선은 아까 똑같이 X가 있고 그 다음에 Y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결과가 있는데 자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조절 변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중간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강도를 더 크게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약하게 조절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그 과정에서 Z가 있을 때 더 강렬하게, 더 드라마틱하게 크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실제 모델이 바로 헤크만과 올드햄의 징후특성 모델입니다. 원래 그럼 이 연구가 어떻게 됐었느냐? 핵심 징후 차원이 있으면 이걸 이제 구성을 잘 해주면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원인, 결과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단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더 논리를 촘촘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매개 변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핵심 직무 차원 5가지를 구성을 해 주면 개인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보시는 것처럼 의미감 남다르게 느끼면서 책임감도 느끼고 결과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서 성과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더 논리적으로 촘촘하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 화살표는 각각에 해당이 되는 건데 공교롭게도 공통의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의 성장 욕구 강도, 자존에 대한 열망, 성취 욕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직무를 줘도 자, 어떤 사람은 즉 성취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자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고 정말 뭔가 발전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더 받고 싶은 사람은 자, 이 5가지 그 핵심 직무 차원을 충족시켜 줬을 때 성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좋게 나타나는데 드라마틱하게 좋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에 대한 열망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이제 반대인 사람은 아예 그냥 평형 상태거나 아예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업원의 성장 욕구 강도에 따라서 이제 더 강하게 또는 약하게 뭐 현상 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조절 변수다. 그래서 종업원의 성장 욕구 강도가 조절 변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직무 특성 모델이 1975년 그리고 76년에 개발이 된 모델인데 이때부터 벌써 매개 변수 그리고 조절 변수가 연구가 됐듯이 1980년대 90년대 나와 있는 모델들은 사실 이렇게 단순하고 만만한 모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막 이어보고 싶은 이런 이제 욕구
욕구가 있지만 이거는 대학원 가셔서 하시면 되고 그런 것까지 묻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떤 의미인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바로 4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조직의 이해입니다. 자, 조직의 이해에서는 이제 우리가 뭘 공부를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막 각 잡고 공부할 건 아니에요. 개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직의 어떤 특성 그리고 왜 조직이 등장하게 됐는지 그 이유 그리고 조직이 이제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organiz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자, 몇 가지 키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자 누가 주장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한 것에 지금 교집합만을 이제 모아가지고 키워드를 우리가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 우선은 공동의 목적 내지 목표가 존재해야 조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구해야 하는 최종적인 목표, 엔드 스테이트라고 통상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의 최종 목적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 목적을 잘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조가 체계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안에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뭘 하게 되죠?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이 뭐였었죠? 두 사람 이상 간의 의견, 감정,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한다? 서로 간에 공동의 의견, 감정,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력을 하는 일련의 사회 집단, 2인 이상의 사회 집단, 이것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그 개념이 어디에서 온 거죠? 바로 4페이지에 보시면 쿤츠나 브라운이나 구텐베르그 등이 이제 제시를 했었던 여러 가지 선대 연구들의 공통 교집합을 모아서 통상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직에 대해서 내가 개념 정의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잘 와닿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시면서 자 몇몇 이제 학자들 뭐 구텐베르그, 쿤츠 등의 그 개념 정의에 의하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의 적응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방 체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요소에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의 등장 배경. 자, 등장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자, 이거 너무 심각하게 막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건 너무 생각을 해도 당연한 것입니다. 조직은 왜 등장하게 됐죠?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2인 이상의 사회 집단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함인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효율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분업시키는 게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방법. 그리고 자,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제 한번 연기 때 우리가 쭉 봤으니까 다시 회귀해서 보시면 거래 비용이 뭐였었죠? 로널드 코즈가 개념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교환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 재반 비용들을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활을 하고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 즉 용역을 만들어낸다거나 교환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바로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비용들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하면? 조직을 형성하면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제 사회적 욕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집단
집단이나 무리 안에 속해서 어떤 공동체 정신, 그리고 그 안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바로 사회적 욕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4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조직의 등장 배경 러프하게 보셔도 돼요. 첫 번째, 분업을 한다. 자, 분업은 왜 하는 거죠? 효율적으로 이제 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업, 전문화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거래 비용의 최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람이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재반 비용을 낮추려면 다 각자의 일을 분할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분할 때 뭘 활용하는 게 좋다? 조직이라고 하는 위계를 활용하면 더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280페이지라고 써놨는데 280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냐면 자, 집단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집단 파트에서 제가 이제 좀 관련되는 부분들을 같이 알려드릴게요. 만일 이제 그 집단 파트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주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80페이지 한번 보시면 집단 형성의 이유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단 형성 왜 한다?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논리랑 똑같아요. 첫 번째, 효율성을 추구한다. 경제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사회교환 이론 그리고 사회 비교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회교환 이론은 누가 얘기했죠? 호만스가 얘기를 했었고, 사회 비교 이론 같은 경우에는 페스팅거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페스팅거. 자, 그래서 사회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특히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나에게 생기는 득과 실을 생각을 해서 내가 행동을 표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관계 안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기대하고 예상한 만큼 내가 행동으로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뭔가 이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조직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비교, 이것도 이제 본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타인과 비교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서 나에 대한 이제 그 자아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을 형성한다. 또는 집단을 형성한다. 자, 그 다음에 정체성을 이제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나 조직에 들어가야 자기 자신의 어떤 고유의 특성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체성 형성의 그 이유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러프하게 보면 사회적 욕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단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응집성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집단이나 조직을 형성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외울 건 아니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파트에서 280페이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1편에서 이제 조직이 왜 등장하고 왜 형성이 됐는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조직의 기본 속성이 있습니다. 기본 속성. 자, 속성이라고 하는 게 고유한 특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유한 특징. 자, 특징은 어디에서 유추가 가능하다? 바로 개념에서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우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달성을 해서 자, 공동의 목표 어떻게 달성하죠? 플랜도 C를 나누는 겁니다. 우선 계획은 조직의 상층부가 하고 플랜 그리고 자, 조직의 하층부에서는 뭘 하죠? 실무를 합니다. 시키는 일을 해요. 그리고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통제 평가하는 것은 중간관리층이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C는 바로 여기에서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관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이 다 나누어진다. 플랜하는 이제 그 집단 그리고 두
두에 해당이 되는, 두에 관여하는 집단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이렇게 나눴다면 나눠진 일들을 또 연결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누는 일을 연결하기도 하고 결국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뭐가 가능해진다? 공동의 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 조직의 기본 속성 4가지가 나와 있는데 4가지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권한 체계를 부여해서 분할하기도 하고 연결하기도 해서 최종적인 엔드 스테이트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고 나머지 뭐 상호작용 이런 것들도 기본 특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6페이지부터는 좀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직 효과성은 제대로 좀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직의 목표는 자 수익성이다, 뭐 아니면 매출액이다, 영업이익률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통상 우리가 조직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하는 게 조직의 목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직 효과성의 개념 그리고 측정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효과성의 effectiveness는 자 효과성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어떻게도 번역이 된다고요? 조직 유효성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조직 유효성 또는 조직 효과성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과성, 유효성 요거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궁극적인 목표 달성 정도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조직 효과성은 자 같은 개념처럼 보이지만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직 효율성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인풋 대비 아웃풋의 극대화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경제적으로 더 싸게, 더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바로 피터 드러커가 이 용어 명칭으로 비유를 합니다. 조직 효과성은 궁극적으로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do the right thing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하는 거, 결국은 이제 조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조직 효과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조직 효율성은 더 싸게,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do things righ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했다면 가성비 있게 경제적으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 효율성은 이렇게 피터 드러커가 비교를 하고 있다라고 보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조직 효과성을 공식 목표와 운영 목표의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 그리고 운영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예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식 목표는 official go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언적으로 이제 내세우는 목표를 우리가 바로 공식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일반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맥킨지가 기업이나 정부가 보다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가 되는 것. 한마디로 뭐죠? 맥킨지 컨설팅 회사에서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공식 목표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이죠. 저 파트너가 된다? 어떻게 된다는 것이지 잘 모르죠. 자, 그래서 맥킨지의 어떤 파트너가 되는 거, 그리고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것들이 공식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누가 표방을 하냐면 최고 경영층이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맥킨지 컨설팅 회사에 이제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해주는지 나타내주는 그런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월트 디즈니는 또 뭐라고 이제 이 공식 목표를 표방을 하냐면, 자,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목표입니다. 공식 목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맥킨지는 파트너가 되는 것, 월트 디즈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요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추상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로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하면서 구체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목표를 우리가 오퍼레이티브 골이라고 하는 운영 목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추구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추구하는 수단적인 목표, 구체적인 목표, 훨씬 더 이제 실제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누가 이제 더 잘 아냐면 조직의 최고 경영층보다는 중간관리층이나 이제 하위층 또는 이제 실무진들이 더 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맥킨지 같은 경우에 파트너가 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공식 목표라면 운영 목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높여주는 거, 인재 확보의 수준을 높여주는 거, 생산성 향상 수준을 높여주는 거, 신제품 개발 정도를 높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 목표가 된다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 인재 확보, 수익률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추구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고,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수단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조직 효과성의 공식 그리고 운영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책에 보시면 6페이지, 7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쉬는 그 기간에는 정말 이제 저도 누워 있긴 하지만 주로 그 많은 내용들을 좀 많이 수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간고사, 어떤 기말고사, 인접한 시험 이런 것들 다 긁어 모으기 때문에, 자, 인접한 시험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비교하시오라고 하는 분설형 문제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거 가지고 25점 다 채우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또 분설형으로 우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자, 피터 드러커가 어떻게 지금 은유, 비유를 했는지를 설명을 해주면서, 자, 여기 보시는 이제 그 표에서 그림 2번 한번 보세요. 인풋 대비 아웃풋의 극대화. 이게 뭐죠? 효율성이잖아요. 그렇죠? efficiency. 자, 그리고 효과성은 뭐죠? 궁극적인 목표 달성의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산출과 목표에 얼마나 그 갭이 있는지, 이게 이제 바로 효과성이다 또는 유효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효율성 같은 경우에 표 한번 보시면, 자, 5번째 행에서 자, 같은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거나 낭비를 덜 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효율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효과성은 자,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창의적으로 찾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바로 그 밑으로 연결이 되죠. 바로 효율성은 단기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분기별, 월별 또는 이제 주별로 얼마나 비용 절감에 신경을 썼는지. 하지만 효과성은 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시안을 가지고 장기적 목표 달성, 한마디로 시간 그 제한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단기 그리고 효과성은 장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지만, 효과성은 최대한 위협은 낮추고 기회를 잘 포착해서 뭘 하는 거죠? 자료를 해석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웬만하면 경영조직에서는 막 너무 연결하고 이러진 않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협상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협상 전략 중에 배분적 협상이 있고 통합적 협상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여기에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자, 배분적 협상이 뭐죠? 고정된 파일을 나누어 갖는 거죠. 단기 시야에 초점을 가지고 있고, 자, 윈 루즈 게임입니다. 누가 더 이제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게 되는가?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최대한 경제적으로 여기에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 바로 효율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자, 통합적 협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플러스성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윈 루즈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궁극적으로 이해관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 각각의 인터레스트, 이해관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식을
장기 시야를 가지고 이제 찾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통상 네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화폐 자원, 그리고 정보 자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자, 인적 자원을 제외한 자원들 이런 것들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데 대다수의 관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얼마나 경제적으로 가성비 있게 쓰느냐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은 효과성에 더 이제 초점을 두고 운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면 인사노무관리 그 나중에 시스템 모형을 보시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성과는 많이 없고 대부분은 효과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이제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이제 많은 자원들 중에서도 물적 자원, 정보 자원, 화폐 자원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효과성은 이제 인적 자원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자원의 활용 여부를 가지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10점, 15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념 그리고 요 정도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직 효과성에 대한 전통적 측정 방법 그리고 현대적 측정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확실하게 쉬고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15분 쉬고 이제 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